네, 10월 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썩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단 눈에 띄는 건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최고치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최고치, 16년 최고치를 경신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다뤄왔었는데 이번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81%를 뚫어버렸어요. 지금 기울기 보이시죠? 급격하게 지금 4월, 5월 거치면서 급격하게 와 4.8%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 이후 지금 최고치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지금 생각나게 만드는 뭐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증시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이 환율을 자극하죠. 달러의 가치, 강달러를 야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환율을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입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내 지갑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걱정을 조금 하면서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짙게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울프 리서치의 거시경제 전략가 롭 긴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금리가 5.25%를 상회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7%를 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7%. 이 국채 금리가 7%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5%만 넘어서도 시장이나 경제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안 올리냐,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지금 자연 도태하게 될 기업들 억지로 대출 못 갚을까봐 그거 억지로 지금 인공호흡기 오래 돌리다가 지금 나라 경제 말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스텝이 꼬인 게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상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와 미국 국채 금리가 5%가 넘어간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얘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 실질 금리는 지금 경제를 둔화시킬 만큼 충분히 높고 이 장기채 수익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0년물은 5% 중반, 10년물은 5% 테스트 가능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5%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긴스버거 같은 경우에는 5% 돌파하면 5.25% 돌파하면 7% 가능성도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덩달아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미국 국채는 달러로 사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달러를 이제 자극하는 거죠. 강달러.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지금 높이는 요인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환율이 장난 아니었죠. 1360원을 뚫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미국 경제 환경이 미국 경제 환경이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데이터들 사이에서 견고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민간 구인이 961만 건으로 전월 대비 68만 건 증가했어요. 그래서 시장 예측치가 지금 880만 건이었는데 훨씬 상회했죠. 연준으로서는 그래 경제 튼실하니까 금리 더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가는 거고 금리 더 올려도 되겠다. 실제로 금리 한두 번 올릴 것 같잖아요. 지금 관건은 이제 한 번 올리냐 두 번 올리냐 이건 건데 기존에 이제 한 번 정도가 가능성이 많았는데 두 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는데 금리 계속 올린다.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고금리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 고금리가 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환율까지 자극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내지는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내지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어떤 당연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면 금리 인상 여부보다 얼마나 오래 상승해야 하는지를 더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인상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더 상승이 유지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고금리 장기화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이클 바 부의장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지러질해질 수 있다. 더 어지러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자꾸 때려 올리려고 하는 것, 고금리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이런 정서가 지금 짙어지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넘버 2 중국 경제가 약간 지금 성장 동력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기업들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등장을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세계은행이 중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4.8%에서 4.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50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 둔화세를 보이게 되면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이런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국가인데, 수출 위주 국가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중국이 지금 경기 위축 둔화세를 확인하게 되고 여기에 지금 내수가 부진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중국에서 그만큼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외화를 벌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멍 하나가 더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세계은행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성장률 둔화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 빚에 의지를 하고 있는 부채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게 고착화됐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똑같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가 다 부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지금 골 때리죠. GDP의 100%를 돌파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는 113%. 어질어질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질어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부채 경제 시스템을 더 이제 악화시키면서 여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다가 돈 끌어다 대출받아 쓴 게 지금 100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한국은행을 마통 삼아서 마이너스 통장 삼아서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사실 정책적으로 금지하게 막아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장치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자기들 밥그릇 정쟁 싸움만 하느라 정작 이 입법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고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입법 미비 영역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정부가 아무렇지 않게 한국은행을 마통 삼아서 마이너스 통장 100조 원 대출, 와 이거 대박인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중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야, 요런데 뭐 자꾸 이제 뭐 부동산 경기 나아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 숫자만 놓고 보면 뭔가 개선이 될 수 없는, 개선되기가 좀 어려운 단기간에 뭐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게 이 이미지 한판으로도 다 약간 체감할 수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지금 경기가 더 어려워서 어떡하냐, 정부가 왜 이렇게 정책을 못 펼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채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 사이클의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국채 가격,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미국 국채는 미국 달러로 사야 되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거는 다시 말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 강달러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6개 나라의 경제보다 더 좋을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는
된다라고 해도 환율이 자극을 안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이 당장 자극을 굉장히 빡세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360원 돌파했던데, 그래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던 달러를 좀 일부 정리를 했어요.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일부 조금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1360원? 정말 1400원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환율 1400원까지 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야, 이거 진짜 감당이 되나?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 대응을 할 겁니다. 방어를 하긴 할 건데, 지금 1360원까지 뚫리는 것까지 멍 때리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도 안 해, 외환 방어도 안 돼.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뭔가 이제 조치를 하겠죠. 하긴 할 텐데, 그만큼 지금 어려워요. 어렵고, 그나마 지금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어떤 재정 당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해 보이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가 너무 우악스럽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전 정권과 비슷해요. 그래서 연장선에서 지금 희한해. 왜 이렇게 정책 핸들링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약간 이 정권 눈치를 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죠. 그동안에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이번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계속 안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뭐냐? 환율 1360원을 또 바라보고 있고, 시장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400원 돌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시경제의 굉장히 선명한 현실이다. 이게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당장 우리 지갑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영역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골드가 해줬던 것을 디지털 골드로서 비트코인이 비슷한 리스크 해지를 해줄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한 지점인데, 일단 그래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28,000달러 일시 돌파해준 뒤에 지금 27,000달러 중반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재료가 하나 뭔가 빵하고 더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0% 초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50% 위로 지금 올라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27,200달러 위에서 유지가 될 필요가 있어. 다만 3만 달러 랠리를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빵 하고 올라가 주려면 26,700달러에서 26,900달러 사이 부근을 리테스트를 해주는 게 뭐 바람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닥 테스트 한번 하고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10월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이 이미 6% 랠리를 했다. 이건 이제 28,000달러 돌파했을 때 얘기하는 건데, 2019년 같은 경우에 2019년 10월에 비트코인이 겨우 10% 랠리했다. 만약에 올해 10월에 10% 이상 랠리를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제 29,600달러 리테스트가 가능할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번 달 10월을 업토버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10월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뭐 5.56%, 2021년에는 뭐 이때는 뭐 말할 거 없죠. 이 비트코인 정고점 찍었을 때니까 39.93%. 와, 통상적으로 한 10년을 봤을 때 2018년 마이너스 3.83%, 그리고 요때 2013년이죠. 마이너스 12% 정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 그것도 두 자릿수 이상을 보였던 꽤 큰 플러스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월을 업토버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올해도 어쩌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3만 달러 부근까지 10월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일단 10월에 조금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좀 훈훈하게 만들어준 거는 이더리움 선물 ETF가 8개 상품 동시에 잘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당일 정오까지 거래량이 200만 달러 수준, 그렇게 뭐 크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동시다발적인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처럼 이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펼쳐질 거야 라고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한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블룸버그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사실 다 나왔어요. 리플 소송 중간 항소 같은 경우에도 기각이 됐고, 이더리움 선물 ETF 잘 출시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슈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임팩트가 큰 그런 기대 포인트는 이제 딱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래서 이제 남은 거의 유일한 이 게임 체인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약간 괴물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출시가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SEC가 이번에 조금 굉장히 독특한 행태를 보였다라는 게 에릭 발추나스가 지금 한 얘기거든요. SEC가 이번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보류하면서, 보류를 하긴 했는데 발행인의 의견을 요구했다. 이거는 지연 아니면 침묵, 그냥 쌩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연하거나 침묵했었던 전형적인 거부 패턴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 SEC 입장에서도 이걸 마냥 승인 거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번에 리플 중간 항소 요청도 그렇고 그레이스케일 사건도 그렇고 뭐만 했다면 사법 법원으로 일단 갔다 하면 SEC가 다 줄창 깨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왜 승인 거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논리가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없는 상황에서 이거 막연하게 거부했다가는 사법 소송전은 또 가게 될 텐데, 갔을 경우에 승률이 너무 낮잖아요. 거의 0% 승률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 SEC도 결국에는 지금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이제 블랙록이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우리 같은 개미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나름의 의미부여가 가능한 그런 흐름들도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여차하면 뭐 연말쯤에 승인 출시가 되면 정말 대박인 거고, 뭐 한 늦어도 3월 정도에는 출시가 되지 않을까. 파이널 데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승인 거부가 되면 블랙록 같은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레이스케일도 저 난린데. 그래서 분명히 사법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전에 가봤자 SEC가 이긴 승률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아마도 어느 시점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게 만드는 부분이 이번에 막연히 보류만 한 게 아니고 발행인의 의견을 구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기존과의 차이점 우리가 조금 체크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